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전망치 같은 거 보시면 그 트럼프 이전과 이후 전망치가 크게 바뀌는데요. 트럼프 이후에 나오는 전망치들이 트럼프 이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나라 전망치를 깎았어요. 그런데 두 나라만 올립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인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요. 내년은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 엔진들을 다 빨아다 끌어다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원달러 환율을 1,500원 가까이 가도 간 떨어지네 이런 얘기 안 하고 넘어가는 때가 됐죠. 아유, 이거 진짜 큰일이다 하고 밥 먹잖아요. 아, 진짜 어떡하지 하고 커피도 마셨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1,45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환율 언제까지 가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관세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트럼프의 귀환 딱 2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한국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에게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목소리가 잠기셨어요. 나라 걱정에 그러시는 것 아무래도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나라 걱정은 하시지만 머리에 루돌프 뿔은 달고 오신 네. 그래요. 크리스마스니까. 맞아요. 첫 소식으로 달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1,450원 환율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가 됐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뭐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예를 들어서 환율이 내려갈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 같으세요? 그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보셨어요? 제가 약간 치팅을 그러니까 컨닝을 하고 왔는데요. 네. 근데 그런 질문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떨어질 요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요소가 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요? 왜냐하면 이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환율 방어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1월 20일에 들어오는 트럼프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느냐에 따라서 사실 시장이 놀랄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 놀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것들이 연준의 금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조금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금 강달러의 기조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 이제 재계에서 나온 그런 목소리들을 보면 오늘 조간에도 그렇게 실렸더라고요. 대문짝만하게 정치 어렵죠. 경제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게 타이틀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봐야 하는 환율 관련 요소는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제일 먼저는 국내적인 지금 리스크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또 중요한 그러니까 대외적인 요소 하나랑 대내적인 요소 하나를 보면 결국은 대내적인 요소 중에서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불확실성, 불안정성들이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지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아까도 그 추 기자께서 최성목 부총리가 절반 정도 최근에 환율 올라간 거는 외국 팩터고 절반 정도는 국내 팩터라고 생각한다. 딱 그 얘기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정리될 상황이 지금 아닌 것 같아서 어찌 보면은 변수의 상수화가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면 간밤에 미국 채금리 4.6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도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돌아오고 나면 이거 물가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런 것들 걱정을 하는 건가요? 네, 이번에 FOMC 얘기 잠깐 먼저 드리면 저는 FOMC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시장이 갖고 있었던 연준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부분 하나가 연준 너네도 혹시 트럼프 정책 들어오는 거 신경 쓰고 있니? 너 떨고 있니? 너 떨고 있니? 네. 라고 물어봤었는데 연준의 대답은 우리도 신경 쓰고 있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시장이 그렇게 좀 놀란 것 같고요. 네. 실제로 금리 선물 시장에 이번에 FOMC 있기 전에 내년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해보니까 금리 선물 시장에서 보는 게 내년에 50bp 인하가 제일 많았었어요. 근데 내년에 어쨌든 간에 50bp 인하로 연준이 이번에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했잖아요. 전도표를.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 결과인데 왜 이렇게 시장이 놀라고 있을까? 라는 건 저는 그 숫자에 잡히지 않는 연준 떨고 있었니? 떨고 있구나. 너도 떨 줄은 몰랐어 라는 생각들이 결국은 시장을 놀래킨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센 형인데 이 형도
위축됐단 말이야. 그냥 그 표현 시원하게 쓸게요. 형도 쫄았어? 이런 반응인 거예요? 아유 그 사실은 뭐 저희가 대사 그 지금 쓰고 있는 대사 나 떨고 있니가 사실 모래시계에서 나왔던 건데 그렇죠. 그 혹시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포 크던 최민수 선생님도 거기서 떠시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이 이제 의문이 좀 풀리네요. FOMC에서 지금 연준이 보였던 반응은 예상했잖아요. 예상대로 물가는 여전히 좀 높은 것 같고 성장 잘 되고 고용 좋은데 금리 왜 내려? 이거 다 예상했던 시나리오고. 두 달 전에 내년에 두세 번 금리 내릴 것 같아 하다가 딱 두 달 만에 두 번만 내릴게 했는데 세 번하고 두 번 사이가 그렇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은 숫자에 잡히지 않은 연준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죠. 야, 관심법을 해서 이렇게 장이 조정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강달러의 발목을 좀 잡아주려면 누군가 힘차게 저희는 금리 좀 올릴게요. 저희 통화도 좀 쓰거든요. 꿈나무가 일본이었단 말이죠. 근데 일본은행도 최근에 금정회의 끝나고 하는 얘기 보니까 금리 뭐 그렇게 빨리 올릴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밀당도 이런 밀당이 없는 것 같아요. 밀당의 고수예요? 예, 밀당의 고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밀당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마음을 본인도 모르는 상황. 내 마음 나도 몰라. 네, 그래서 트로트 가사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너무 대사들 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는 내년에 일본은행이 금리를 한 3번 정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가 되겠죠. 근데 뭐 제 생각으로 가면 내년에는 1%까지 못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풀려가는지를 보면서 움직일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본은행에서 제가 이 프로그램 나와서 늘 드렸던 말씀이 바베큐에 수세 불이 붙어야지 바베큐 수세 불 붙이기 위한 신문지에만 불이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본 경제도 아직 수세 불이 제대로 붙었냐 안 붙었냐에 대한 본인들의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경기 판단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확실히 불이 붙어서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충격에 의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또 다시 사그라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인데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발생 안 해서 문제였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체계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직 확인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일본 중앙은행도 그렇게 금리 올리는 거 빠르게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본의 올해 내내 소비자 물가 보면 3%대 나오던데 아직 요걸로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그러면 조금 더 김칫국을 마셔서 내년 1분기를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 춘투 끝나고 나야 확인이 될까요? 그 굉장히 좋으신 포인트예요. 3, 4월에 임금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결국은 이제 일본은행이 원하는 거, 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좋고 그것들을 근로자들에게 넘기면서 임금 인상이 이제 벌어지고 그 임금 인상을 통해서 또 소비가 살아나고 그것들이 다시 물건 가격을 올리고 뭐 이런 선순환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은 건데 그거가 아직 안 만들어졌다. 결국 확인해 보려면 내년 봄 이후의 데이터를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그렇게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하면 달러의 브레이크가 잡힐 일이 당분간 없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 이렇게 전망치 같은 거 보시면 그 트럼프 이전과 이후 전망치가 크게 바뀌는데요. 트럼프 이후에 나오는 전망치들이 트럼프 이전에 비해서 대부분의 나라 전망치를 깎았어요. 그런데 두 나라만 올립니다. 하나는 미국이고 하나는 인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그런 표현 자주 쓰는데요. 내년은 미국이 전 세계 경제 성장 엔진들을 다 빨아다 끌어다 쓰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나머지 나라는 그 옛날에 길쭉하게 종이로 되어 있는 튜브에 들어있는 그 아이스크림 우리 때 하드라고 불렀던 거 얼음 위에 있는 그 단물을 위에서 쭉 빨아먹고 나면 그 밑에는 단물 하나도 없이 얼음만 남잖아요. 그럼 미국이 위에 있는 거 다 먹으면 우리는 얼음만 남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대부분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겠죠. 근데 다만 오늘 그 얘기도 하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책들이 그 말대로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설왕설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공화당이 생각보다 호락호락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예산 처리할 때 여기에서 부채 한도 빼버려.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대한상의에서 회장인 최태현 SK그룹 회장이 환율 방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견 수출 많이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올라가면은 이쪽은 원화로 환산한 매출액이 올라가는데 도움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 환율 어떤 면에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그라운드 제로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그렇죠. 내다 팔면 환율이 조금 높아서 원화가 약세면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팔 때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건데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가 중간재를 외국에서 달러로 사와서 그것을 가공해서 최종재를 외국에다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달러가 높으면 원화가 약하면 즉 일단 중간재를 사와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가격 경쟁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환율이 그러니까 강세이면 달러가 강세이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고요. 최근 들어서는 그리고 달러가 달러 대비 원화만 지금 약세인 것이 아니고 달러 대비 대부분의 통화들이 약세인 상황이어서 예를 들어서 다 똑같구나. 엔화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 그 경쟁도가 높은 뭐 자동차 같은 데서 엔화랑 비교를 보면 엔화도 최근에 약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봤을 때는 꼭 우리나라 환율이 높은 것이 수출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사실 그거는 제가 여러 군데 경제학을 하시는 뭐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해봐도 그 관계는 깨진 게 아닌가라고 최근에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기업들 입장에서 감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습니까?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마지노선이라는 게 어떤 기업 하나를 딱 정해놓고 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이게 아무래도 환율에 조금 견딜 수 있는 기업이 있고 조금 덜 견딜 수 그렇죠. 있는 기업이 있고 네. 뭐 이렇잖아요. 아무래도 대기업 위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전략 내부에서 여러 가지를 함으로써 환율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조금 더 중소기업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꼭 그 마지노선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선이 그러네요. 뭐 복잡 다단해졌으니까 네. 우리 경제 구조가 같은 맥락에서 외환 보유액을 두고도 참 말이 많은데 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부에서 실탄으로도 아마 시장에 꽤나 개입을 했을 겁니다. 통계가 나오면 12월에 외환 보유액 좀 줄었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되는데 이게 4천억 불 살짝 넘는 금액이었다가 4천억 불 아래로 줄어든다. 이거 굉장히 심리를 건드리는 요소라고도 일각에선 주장을 해요. 네. 4천억 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숫자인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률적인 룰은 없어요. 그리고 외환보유고 적정 외환보유고를 잡아내는 기준 같은 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게 3개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중에 2개는 만족하고 하나는 만족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4천억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 박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앞자리가 바뀌는 거. 환율도 1,400원대였던 게 예를 들어 갑자기 앞자가 1,5로 간다. 그러면 또 그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환보유고가 4천억대인 게 지금 3천억대로 내려오고 앞자리가 바뀌고 네. 환율이 1,500원 근처에 놀기 시작하면 그러면 갑자기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있다고요. 전 세계 투자자들도 네. 그렇고요. 저는 외환보유고는 뭐 같은 거라고 비유를 늘 드리냐면 두루마리 휴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두루마리 휴지. 네, 두루마리 휴지가 많이 남았을 때는 써도 잘 안 줄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루마리 휴지가 얼마 안 나오면 조금만 써도 팍팍팍팍 주는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배 아프면 좀 긴장하게 되죠. 네, 그렇게 긴장이 되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일종의 방어막 방파제인데 그 방파제가 소진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심리를 굉장히 안 좋게 건드릴 수 있다라는 부분 그게 걱정인 거죠. 결국은 외환 시장이라는 건 방어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벌어오고 네. 미국이 너무 지나치게 너무 튀지 않도록 미국을 잘 달래가면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공간을 마련해야 될 텐데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아가 웅장하다고 해도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는 없을 거란 네. 말이에요. 관세 정책 관련해서 취임할 때 관세와 함께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진짜 어디까지 갈 것 같으세요? 그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뷰가 뭐냐면 관세를 무기로 쓸 거지 지금 얘기한 대로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뷰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혹시 이 자리에서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캇 베센트라고 하는 네. 사람이 사실은 관세를 무기로 쓰는 거지 관세는 그렇게 무턱대고 부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임명됐을 때 시장에서 굉장히 반기면서 뉴욕 증시가 올랐죠.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요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 들어서 그 전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하시던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네.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매파로 유명했던. 그렇죠. 이 사람이 최근 들어서 인터뷰를 우리나라 신문이랑 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재밌습니다.
자기도 관세는 무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딴 나라들이 협상을 끌어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서 한 스텝 더 나가서 뭔 얘기하냐면 그렇게 해서 나라들 간의 관세들이 잘 조정되면 결국은 자유무역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나가더라고요. 심지어 전에 연방은행 총재를 했던 분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야, 참 웃기면서도 씁쓸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관세를 무턱대고 부과하기보단 그것을 통해서 딴 나라들이 협상 카드로 쓸 거다라는 뷰가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 그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조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얘기죠. 관세를 올릴 수도 있다는 액션만으로도 모든 걸 조정할 수 있다면 실제 손에 피 안 묻히고도 알아서 조정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 이런 비유도 가능하다는 건데. 근데 11월 25일 날 관세 캐나다랑 멕시코 지금 무역 협정으로 관세 면제인데.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25% 자기 취임날 관세 부과하겠다고 하니까 3일 만에 누가 날라왔냐면 쥐스탱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에서 날라왔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말하라고 별장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기라는 얘기죠.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당연히 서로 관세 물리지 않기로 했던 협정이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더니 멕시코는 캐나다 일러 바치고 네. 캐나다는 멕시코 일러 바치고 나하고만 놀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정치적인 불안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누가 대표성을 띨 수 있느냐도 너무나 모호하고 그래서 각자 다 뛰고 있잖아요. 재계는 재계대로 뭐 국회는 국회대로 이런 상황에 우리가 외교적으로 좀 협상을 해볼 만한 카드는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협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을 놓치는 뭐든지 것 같아요.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연미 선생님이 사장님으로 저희 회사에 새로 오셨는데 네. 제가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갔다고 쳐보세요. 네. 근데 휴가를 갔었어도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면 어떻게든 빠르게 돌아와야죠. 빠르게 돌아와서 그럼요. 사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그럼요. 얼굴도 트고 해야지 나중에 인사고과라도 좀 어떻게 챙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은 그런 거 막 따지는 옛날 사람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인사를 깍듯하게 하는 직원이 왠지 모르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동년배 중에 제일 젊은 감각을 갖고 계신 분이시긴 한데 그럼요. 박은미 사장님이.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사장님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트럼프 사장님은 그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약간 미국 꼰대시잖아요. 네, 의전 그래서,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국회 차원에서라도 지금 막 보내고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뭐를 숭상하는 사람입니까? 힘을 숭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리더십이 확실하지 않은 국가에서 와서 자꾸 옆에서 아련아련하면 야 니네 나라부터 잘 다독이고 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빨리 이것들 사태들을 잘 수습하고 결국은 리더십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미국에 늦게나마 줄을 대기 시작하는 것들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혹시 역발상으로 우리나라에 요구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FTA 재협상 이런 것들이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좀 뒀다가 얘기하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좋은 말로 비즈니스맨이고 조금 깎아내리면 이제 장사를 하시던 분이시잖아요. 전혀 그 접근법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 생각에는 알겠고 니네 사정 알겠는데 어림도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니네 사정 알겠는데 갖고 네. 올 건 갖고 오면서 얘기해야지 무슨 얘기하라고 그렇구나. 우리 준비물을 단단히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한데 기업들이요. 지금 정치권도 부산하지만 기업들은 거의 각자 도생 분위기란 말이죠. 원래 같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면 새롭게 전략을 짜서 첫 순방 비행기에 어떤 기업들을 태우고 그렇죠. 갈 것이냐 이 전략이 지금쯤 나왔어야 되고 시나리오를 돌려야 하는 입장인데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대기업들은 지금 실제로 그래서 그 미국의 외교관 출신들 막 사장으로 기용하기도 로비스트 하고 영입을 엄청나게 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기업이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대기업들은 그나마 대응 여력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고 저는 생각하냐면 망망대해에 모터 없는 배 하나 지금 떠 있는 그런
그런 기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어떠냐면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일로 네. 움직이고 저쪽으로 불면 절로 움직이고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외롭고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간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지금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 좀 더 우리가 기민하게 움직였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간을 많이 놓쳤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순간이 지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한 시간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몇 달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정용진 회장이 가서 장남하고 친해둬서 네. 트럼프 당선인하고 15분 만났다는 게 이게 대서특필되는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한편으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이거는 외풍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내적 상황을 들여다보자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저께 기자들 앞에서 정말 길게 걱정을 하고 들어갔다 저는 네, 그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잠재 성장률만큼 성장 못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년은 통화 정책은 많이 제약이 될 것 같아요. 제약이 되는 거는 지금 네. 환율이 이런 상황에서 쉽게 통화 정책이 움직일 물론 항상 저는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화 정책이 쉽게 움직여서 뭐 금리 인하를 세게 가거나 이러지는 저는 못할 것 같은 네. 느낌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경기를 뭘로 방어해야 되느냐? 결국은 재정으로 방어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재정이 세금 부족하고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감액 예산을 했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죠? 그래도 추경 같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설문조사 한 4-5개를 했는데 네. 그 결과들을 좀 받아보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추경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결국은 이제 이 증상의 효과가 있는 마지막 쓸 수 있는 약은 결국 재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내년 생각해 보면 최상목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내년 예산 조기 집행할 거고요. 아마 네. 상반기에 몰아서 집행할 거예요. 상반기에 75% 예, 한다고 몰아서 했죠. 집행할 네. 거예요. 원래 상반기에 많이 하는데 75%는 훨씬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아마 추경 얘기가 본격적으로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추경을 한다고 치면 아직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하는 총재는 오히려 지금은 금융정책보다 이 재정으로 가야 될 때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신중하게 보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아마도 환율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데 추경을 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규모는 제 생각에는 뭐 20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김동연 그 경기도지사께서 30조 슈퍼 추경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이렇게 녹록치 않은 그렇죠. 상황이라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조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저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보통 600조 정도 되니까 그거에 네. 한 30분의 1 아니면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 정도 되니까 그거에 한 100분의 1 정도의 추경 패키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조 원 정도면 과거에 기획재정부가 계산하기로는 보통 그게 0.1%포인트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계산식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저는 뭐 그런 계산식이 유효할 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그런 것을 계산하고 쓸 때는 아닌 것 같은 게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이제 오늘 저도 이제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 네. 최근에 4년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청자들 다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 고생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로나 잠잠해질 때 되니까 갑자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나타나서 또 2년 고금리 때문에 그쵸. 고생하셨잖아요. 그런 4년을 저희가 숨가쁘게 보냈잖아요. 그것들이 아직 다 치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맞고 있는 혹독한 겨울입니다. 그러면 저는 무언가 온기를 미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냐 지금 그렇게 들리네요. 뭐든지 해야 되는 때다. 아니 그나저나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방송이세요. 왜요? 제가 내년부터는 좀 또 새로운 일들 네. 제가 사실 생긴 거랑 다르게 독서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내년에 좀 그러려고요. 그래요. 독서 하시다가 금방 돌아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